안녕하세요. 저는 윤서현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문학 체육으로 전공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러시아의 두 노바야 드라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100년의 시간을 놓고 러시아에는 이제 두 번의 노바야 드라마 시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일단 정전화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바야 드라마, 또 마찬가지로 정전화 기간이 있고 또 노바야 드라마,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작품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든 철의 장막 뒤에서 또 다른 정전화가 이루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제 서사적 자아로서의 인간의 무대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메시스 말씀하셨는데, 렉시스 하는 인간들이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두 노바야 드라마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키워드로 한번 묶어봤어요. 러시아 학계에서 노바야 드라마는 거의 100년을 간격에 둔 역사적 시기에 발생한 극작계, 연극계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로 해당 시기를 꼬리표처럼 덧붙여 혼동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 노바야 드라마와 20세기 말의 노바야 드라마가 따로 존재한다. 전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진 극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취향의 낭만주의 작품들과 차별되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의 극작 경향으로 유럽의 입센, 스트린드베리, 하우프트만, 함슨, 쇼, 이게 작품이 포함되며 러시아 작가로서는 체육 보리키 안드레이프의 극작이 거론됩니다. 갈등의 내면화와 심리주의적 접근, 그리고 인물 설정의 동시대적 픽진성, 사건 전개의 개연성, 선악 이분법에 대한 깊이 등의 측면에서 당대 기성 극작술과 명확히 구별되었던 이들의 새로운 극작은 한두 명의 스타 배우의 연기가 아닌 연출의 일관적 작품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워 공연계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작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묶는다고 묶었지만, 사실 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는 걸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육 같은 경우도 입센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고, 메텔링크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로부터 100년 후 철의 장막을 지나온 러시아는 또 다른 노바야 드라마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20세기 말 소련 체제 붕괴와 개혁 기반을 전후로 등장한 이 두 번째 노바야 드라마는 단순히 문학사적 입장에서 유파나 학파로 규정되지 않고 연출, 배우, 극장 관계자, 비평가 등 거대한 공동체가 상호 조응 속에서 함께 이루어낸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운동이나 현상으로 정의가 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노바야 드라마는 첫 노바야 드라마가 상술된 특징들을 공유하며 기존 드라마와 명확히 변별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 공통적 성격을 정의하고 외연을 경계짓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각기 한 시대의 황혼,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혼돈 속에서 탄생한 두 시기의 노바야 드라마들이 서로 상이한 시대적 조건이긴 하지만 모두 서사적 자아로서의 인간 존재의 무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체홉의 노바야 드라마, 러시아어로 이제 그 등장인물은 제이스부시의 리자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쓰거든요. 사실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쓰고, 한국어는 사실 번역할 때는 등장인물이라고 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어를 가지고 오는지가 또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 한국어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죠.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이제 행동이 들어간 그런 개념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체홉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노바야 드라마의 대표 극작가로 리얼리즘 심리극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홉 극작의 혁신성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은 그가 갈매기 지필로 절친한 친구이자 좋은 자였던 수그린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 포르테로 시작해서 피아니시모로 끝냈습니다. 드라마 예술의 모든 법칙에 반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 예술 모든 법칙은 이제 방금 발표해 주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구절은 곧 체홉이 기성극 예술 관습에 대한 트레플레프의 전복 의지를, 갈매기 등장하는 인물 트레플레프의 전복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식에 대한 체홉의 의지가 소위 이제 붉은 체홉이라고 해서 체홉을 소비에트 비평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비평하는 방식이 이제 붉은 체홉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붉은 체홉을 발굴하기 위한 소비에트 비평으로 인해 강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갈맥에 등장하는 트레플레프와 니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인 거죠. 처음에는 트리고린과 트레플레프를 비교해서 트리고린도 구시대의 인물이니까 X, 트레플레프는 O, 오케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트레플레프는 또 X. 왜냐하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지 못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게 되니까 이거는 소비에트가 주장했던 어떤 미래 지향적인 인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니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투철하게 간다라고 해서 이제 트레플레프하고 니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붉은 체홉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또한 여담이기는 하지만 네미로비치, 단첸코 등 작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체홉은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무언가를 배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어요. 이제 많은 경우 체홉의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당시에는 마니페스토를 자신의 문학적인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마니페스토로 이제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 좀 유행이 되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었었거든요. 체홉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죠. 네, 누가 물어봐도 확실한 사실 대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 일을 해낸 거죠. 그 소설과 드라마 두 부문 모두에서 일가를 이룬 체홉의 창작 이력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이 편지에서 더 중요하게 읽히는 부분은 오히려 곧장 이어지는 다음 부분이다. 그 아까 위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중편 소설이 나왔어요. 흡족하기보단 불만족스럽습니다. 새로 쓴 희곡을 읽고 있으면 제가 전혀 극작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언급은 이 시기 작가의 고민이 드라마 장르, 그러니까 기성 드라마 법칙이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법칙이냐, 아니면 새로운 드라마이냐 의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더 넓은 문학 형식의 차원, 소설 형식이냐, 드라마 형식이냐, 이거 사이에서 이제 체홉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급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작가 체홉의 탄생이 처음부터 형식간 경계 이월,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화자를 가져와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서술도 가능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잡아먹는 어떤 형식인데,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이. 근데 그렇게 자유로웠던 형식에서 드라마는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드라마의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그 불편함 자체를 타개하고자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성 드라마의 법칙 반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진화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작가 체홉의 탄생이 처음부터 형식간 경계 이월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은 체홉이 극작보다는 소설에서 먼저 일가를 이룬 작가였다는 사실, 또 갈매기가 장편 소설 구상 중에 집필된 작품이었다는 사실. 체홉은 평생 장편 소설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망이 가장 높았을 때 나온 작품이 사실 갈매기라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쓰는 와중에 그 화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세 개의 시기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두 번째 시기가 사실은 체홉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마치 조각보로 이불을 만드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말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화자의 말이 개입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글을 쓰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그게 이제 체홉 서술의 2기에 등장을 합니다. 체홉의 이 시기를 이제 객관화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화는 화자가 객관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사용 자체가 체홉한테는. 그래서 그 2기를 거치고 나서 그 2기에 이제 그 갈매기라는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갈매기라는 작품으로 희곡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성취가 가능했는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체홉 3기의 소설의 그 화자의 사용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홉의 어떤 전체 서술이라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게 소설과 드라마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소설이 먼저 이제 그 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이 나중에 연구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소비에트 비평만의 어떤 특수한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두 영역 간에 있어서 그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홉이 썼던 소설을 이제 희곡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런 체홉 스스로 그런 그 자신의 단편 소설들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평생 소설의 기원과 형식을 연구해온 다하튼의 드라마에 대한 언급은 소설과 드라마 형식을 선택하게 됐을 때 겪는 마찰의 정체를 추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하튼은 드라마적 행동이라는 기제가 대화적 대립을 해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말로 작가가 원하는 어떤 결말로 가기 위해서는 인물들이 말을 통해서 있던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 어떤 의미화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합의에 입각한 드라마적 행동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일 수 없으며 진정한 다차원성은 오히려 드라마를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부 다 드라마를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사실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사실 좀 어렵지만, 바흐치는 이제 소설 양식, 여기에 이제 집중한 사람이었고, 그런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에게서 가능했다, 이렇게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죠. 사실 바흐치한테서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급이 낮은 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찾다 찾은 부분인 거죠. 이제 소설과 드라마 관계를 연관하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로 대표되는 다성적 소설의 경우에는 등장인물 각자가 지닌 전일적 정신지평들의 배합이 이 지평들을 아우르는 상위 단일체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이 상위 단일체가 과연 무엇이냐, 왜 소설에만 있는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떤 화자의 화자의 어떤 적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작가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라마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러한 기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흐치는 생각했습니다. 체홉의 창작 행보를 당대 드라마의 일부 경향이 아니라 드라마를 드라마이게 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 드라마 형식의 다차원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때 체홉적 파라텍스트의 사용이나 구체적 대사나 장면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해소되는 것들을 이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체홉의 드라마가 행동하는 인물이 아닌 이야기하는 인물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드라마 형식의 대시감의 개념이나 당시로는 생경했을 서사적자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홉은 변화와 시간의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가 서사적 형식 쪽에서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며, 타인들의 삶을 의미화하는 작가 자신의 능력보다 자기 삶을 서술함으로써 그것을 미미화시키는 인간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의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한학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이는 인물 개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독백의 사용에 대한 체홉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체홉 장막극의 탄생기는 사실상 독백의 쇠퇴기였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거쳐 한 개인의 심연을 가장 심도 있게 담아내온 독보적 장치였던 독백은 사실주의 심리주의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속히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따라 무대 위에 홀로 선 배우들의 독백 장면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된 것입니다. 물론 체홉 또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독백에서 대화로의 이와 같은 사실주의적 전환을 따르고 있었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독백의 폐기가 아니라 개량이었으며, 그 안에 시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물 개개인의 사사로운 말이 개입될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한 말, 이 말이 핵심을 좀 짚어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드라마 기술 혁명의 중요 경향은 독백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대화의 완성도를 높여 거기에 일상 담화적인 자연스러운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홉은 자신의 희곡안에 여러 가지 특별한 타입의 독백을 만들어내고 이게 독백이라고 하는 게 굳이 긴 텍스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독백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대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용 범위를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독백을 현대화시켰다. 변형되고 개량된 독백이야말로 체육 드라마에서 말 전반에 걸친 혁신 기술의 중요 구성 요소이다. 19세기 말 제국의 황홀을 사는 러시아인들의 환경은 사건으로 넘쳐났지만 체육이 주목한 것은 행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는 인간이었다. 100년 시간이 지나고 20세기 말 러시아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또 한 번 휘말려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이 더 격렬한 방식으로 다시 무대 위에서 만나게 된다. 20세기 말 노바 드라마의 서사적 자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100년 후의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까를 짤막하게 좀 서술해 봤는데요. 신과 저자의 연이은 죽음 이후 서구 유럽이 민족 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일찍이 다원주의를 새로운 절대 가치로 옹립하고 이 가치의 목표단을 향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해 온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90년대 급속한 체제붕괴 이후 새 가치의 정립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서구 대중문화의 공세적 유입이 이 가치 정립의 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바야 드라마 현상은 일종의 문화 폭발이었다. 100년 전의 노바야 드라마가 유럽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두 번째 노바야 드라마는 러시아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거 이제 러시아 평론가들의 생각이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에 노바야 드라마에 활동했던 초기의 어떤 연출가들이나 극작가들이 영국에서 로열 코트 시애터에서 지금 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페스티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강조한다면 뭐 인어 페이스 영국이라든지 그런 것과 이제 다 시기가 맞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죠.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주요 도시들은 물론 토리아키와 같은 70만 중소도시에서까지 극작가 발굴을 위한 극작 경연들이 잇따라 조직되었으며 지역 기반의 젊은 극작가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노바 드라마에 대한 사고 모순된 반응은 이 현상의 복잡 다단한 성격을 방생한다. 사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노바야 드라마는 그냥 모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휴일용 극장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 그게 이제 노바야 드라마이고 모든 이는 재능을 지녔으면 희곡을 쓸 수 있다. 이건 띠리고림의 대사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데 이제 각자의 과제는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고 반영하며 자신만 알고 있는 인물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노바야 드라마의 의미를 규정한 사람도 있고 우가로프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극작가들의 개인적 실패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리긴 한데 극작가들의 개인적인 실패가 집단적 공동행동으로 보상될 때 노바야 드라마에 압박되는 집단적인 미물성,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당시의 드라마 작가들이 뭉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인물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스라마투르기아, 러시아어로는 드라마투르기아인데 이게 이제 대별을 보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러시아어로는 스라찌인데 이 스라찌 동사와 드라마투르기아를 합쳐서 스라마투르기아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노바야 드라마가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성에 반대하며 소비자들이 갖는 속물적 사고방식에 대항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바야 드라마가 불리는 작품 중에서 전통적인 멜로드라마가 너무 많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전화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금기의 제거와 이에 대한 조롱에서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큐멘터리주의, 버바턴 기술의 사용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만이 특징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술들이 극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이제 비교를 했냐 하면 러시아 20세기 초의 프롤레트 쿨트와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한 어떤 문화, 힙합 이런 문화 작품들을 주로 만들었던 그런
그 운동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바야 드라마의 중요한 성취는 검열되지 않은 언어와 소위 살아있는 말인데 이것이 저에게는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얘기의 바보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경쟁하려고 하는 부적절한 시도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미르조에프라고 하는 연출가가 말했는데 이 미르조에프는 노바야 드라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쓴 연출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급습과 서구 대중문화의 문학 속에서 노바야 드라마가 관심을 든 주제는 무엇보다도 포스트 소비에트인의 정체성 복원 문제였다. 장과 라블린스키는 노바야 드라마가 복원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성격을 인물들이 겪는 내적 갈등의 종류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젠더나 민족 등을 포괄하는 자아 정체성의 복원, 두 번째는 사회적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자아 정체성의 복원, 세 번째는 문화 혹은 이하연관된 신화들을 통한 자아 정체성의 복원, 네 번째는 신관념에 대한 수고를 통한 자아 정체성의 복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면의 정체성 복원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 담론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서사적 자아로서의 인간 형상의 전경화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물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 아니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윤영이의 경험,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역사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탐색합니다. 관객은 무대 위 배우를 등장인물로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동시대인으로서 공감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작가가 배우 겸 연출을 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리포베츠키는 노바야 드라마의 다양한 양상 중 우리가 서사적 자아의 무대화가 정경화되었다라고 표현한 이런 작품들을 신고백주의라는 말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연구하는 그런 작가들이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작가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리시코베츠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 신고백주의라고 하는 부류에다 속하기는 하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어떤 형식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비리파이프의 어떤 시도들이 저한테 눈에 띄어서 발견한 부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오염을 경계하면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장르를 개발해낸 200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 여성 극작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이제 초기에 사실 자연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설이나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그리고 강간이나 살인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소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연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언어의 오염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이 역할을 이제 여성 극작가들이 제6개월 시기에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백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보셨겠지만 그 노바야 드라마가 결국 뉴 드라마인데 20세기 뉴 드라마하고 21세기 뉴 드라마를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세기 노바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류가 됐고, 뭐 체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가 됐고, 그 20세기 극작사를 바꾸는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21세기 이 노바야 드라마를 과연 그 뉴 드라마라고 부를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늘 새롭게 바라보고 특수하게, 그리고 변별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새 시대죠. 10년 지나도 새 시대고 20년 지나도 자기 세대는 이제 새 시대라고 정의할 텐데, 이 새 드라마, 뉴 드라마라는 개념이 지금 와서는 그게 주류가 될 수 없는, 운명적으로 주류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뉴 드라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된다. 러시아인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도와주자. 라는 차원에서 뭔가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다 뉴 드라마거든요. 100편이 만들어진 100편 다 뉴 드라마라고 말할 기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그 윤 선생님께서 관심 가지는 정말 실험적인 작가들, 그 사람들만 뉴 드라마라고 정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드라마 극작을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리퍼베츠키 같은 경우에도 뭐 소수의 20, 30대의 정말 그 난장판 희곡들만 뉴 드라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 안 듣나요? 지들도 이제 50대, 60대 될 텐데 또 정의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뭐를 할 것인가? 아까 채업이 그 드라마를 소설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뉴 드라마가 오히려 산문화되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화를 거부하고 극화를 최소화하면서 산문적 소설적 언어를 도입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한다면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계시는 BD5 드라마가 바로 대표적인데 그렇다면 산문화와 연관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노벨 드라마 하나씩 대답하고 빨리 끝낼게요. 이 노벨 뉴 드라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변부 장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요 인물들이 이런 극작가들은 대부분 더 반체제적이고 또 전쟁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흑백 논리에 짜져가지고 너 흑이야 백이야 너 친뿌찐이야 반뿌찐이야 해가지고 반뿌찐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드라마 멤버들은 대부분 또 반뿌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거나 아니면 펜을 꺾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유화되거나 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뉴드라마가 거의 침체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뉴드라마가 다시 그 실험극적인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BD5 희곡이 대표적으로 뉴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점점 드라마적인 속성이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니니에라는 작품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드라마적인 작품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유명한 작품 다 유튜브 다 깔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게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 유튜브를 봤으니까 사람들 그렇지 안 하겠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봤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다 보고 싶어. 정말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라고 끌려가지고 극장으로 가게 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극단이라든가 소속 제작극단 공연들은 유튜브로 더 풀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끌 수 있는 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완전 드라마이거든요. 뉴 드라마가 그렇다면 주동 인물들 몇 명이서 이런 변화를 보이면 뉴 드라마가 이제 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서식자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짧게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질문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혹은 우리가 배우고 따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에 이 뉴 드라마가 서서히 무르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기적인 변동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있었고 소련 붕괴 때문에 가장 치명적이 아니라 큰 변화를 겪은 두 나라로 치면 독일과 우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소련 붕괴 이후에 뭐 후일담 소설이 나오고 문화 담론이 나오고 신세대, 세대 담론이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이 소련의 뉴 드라마 간의 시대사적인 어떤 맥락을, 공통 맥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가 변천되는 과정을 뉴 드라마 운동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 내지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쩌면 아마 다 합쳐서 어떤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 드라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롭다고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러시아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올드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 올드한데 그거 말고 전부 다 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레파토리화나 러시아의 극장 대부분이 다 레파토리 극장이기 때문에 레파토리화되고 정전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새로우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제 작가나 아니면 뭐 연출도 마찬가지고 뭔가 여기서 새로운 것을 내가 해내는 거 여기에다가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경우에는 시류에 너무 편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주제의식에 누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이런 좀 의심을 들게 만드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보편적인 인간 감정이에요. 보편적인 이 전 세계에서 이 넓은 시공간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너무나 보편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이 계속 소환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사실 러시아는 정전한 레파토리 이렇게 수많은 노바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들이 레파토리화 되느냐? 됐어요.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전의 작품들 중에서 소설 작품들을 각색해서 푸시킨이나 렐몬토프나 뭐 이런 옛날 작품들을 각색해서 다시 이제 무대를 올리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정전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바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제, 계속해서 견고한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체제 하에서 그것의 비유를 받으면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올드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모든 시도들 이거를 그냥 뉴 드라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노바의 드라마 말씀하시는 대로 노바의 드라마의 많은 작가들이나 연출가들이 해외 전부 다 이제 좀 망명을 간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밀바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인직에 억압 받아서 지금 폴란드로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영화도 많이 찍고 하는 그런 연출가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튜디오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이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연출들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죠. 유럽으로 가면 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외국의 배우들과 같이 이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러시아에 갇힌 거죠. 언어를 배제하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클래식을 각색하는 정도에서 계속해서 정전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밀바이프 작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역에서 수십 개의 극장에서 올려지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다 내려지고 어떤 작품들은 분명히 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이름만 지워서 그냥 계속 올리고 사실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노바 드라마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소비에트 때 있었던 일처럼 망명 문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망명 문학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비극적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